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능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공부법의 대가, 그리고 9개월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하신 대한민국 신화를 창조하신 이윤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공부법에 있어서 대한민국 공부법 1타 강사로 유명하시고요. 형법 변호사님으로 네. 아주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9개월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셔서 변호사가 되신 신화를 남겨셨는데요. 그 비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법이라고 하기는 일단 운이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겸손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 사람들이 어떤 하고 있는 방법들, 여기에 네.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라든지 네. 어떤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그리고 네. 이 방식대로는 과연 내가 시험이라는 어떤 관문을 뚫는데 네.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자꾸 질문을 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은 이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이 어떤 종전의 티피컬한 방식으로 해서 잘 안 됐었거든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부법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어떤 생각하는 체계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명확하게 진짜 학문을 위한 공부랑 일반적인 어떤 배움이랑 많이 안 나눠져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네. 일본 거를 좀 참고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힌트를 좀 많이 얻어가지고 네. 이제 한국의 공부법 기존에 나와 있는 수기라든지 이런 걸 재분석하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수기라든지 그다음에 네. 합격탕 인터뷰 같은 걸 한 걸 보면은 다 비슷하게 좀 보이거든요. 네. 기본에 충실하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시각들을 가지고 보니까 제 편이 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안 좋은지를 알아야 거기에 네. 맞는 약도 먹을 수가 있고 몸도 네. 낫고 그렇거든요. 네. 위장이 안 좋은데 두통약을 먹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의 우리나라의 공부법들은 조금 그런 게 많았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를 열심히 해야 사고, 두뇌, 근육이 커지는지 네. 이게 키워지고 시험을 뚫는지를 가르쳐주지 좀 않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잘게 나눠서 보는 연습을 했고 그런 걸 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배웠고 그렇게 해서 방법적으로는 저는 그 당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네. 제가 보통 수험 생활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이게 네. 내가 시험 치는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네. 될지 안 될지 되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뭐 3가지 변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운이라는 걸 좀 제외하고 보면은 재능, 네. 그다음에 노력, 방법이 있는데 네. 재능도 어차피 다른 사람과 좀 차이가 나요. 다른 사람 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는 이것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남은 건 노력하고 방법인데 방법적인 것도 제가 이미 좋은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네.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네. 이제 피나게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제가 측근의 말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요. 네. 변호사님께서 책을 참 많이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책을 많이 읽으면 네.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했는데 아주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네. 맞기도 하고요. 그다음 좀 더 네. 넓은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데카르트라는 옛날에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책을 읽으면 100년 전에 돌아가신 네. 훌륭한 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굉장히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얻고 싶은 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뭐 테드 강연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 네. 세바시도 보고 막 그러는데 뭔가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 하잖아요. 네. 책에는요 정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네. 막 군더더기 없이 딱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남의 어떤 인생을 사는 방법이나 인사이트를 훔칠 수 있는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네. 물론 안 좋은 의미의 훔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피카소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청 위대한 화가인데 훌륭한 화가는 남의 거를 그냥 모방한다. 네. 하지만 정말 위대한 화가는 완전히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다. 와. 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기존의 현인들의 뭔가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독서인 것 같고 네. 근데 그 독서의 어떤 분야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자기개발 그리고 공부법으로 들어갔을 때도 네.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방이 굉장히 어두운데 여기를 밝히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정보를 발명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발명된 정보를 사는 일입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요. 네. 내가 지금부터 정보를 발명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에디슨이 되겠다는 뜻인데 너무너무 좀 어렵겠죠. 네. 근데 책을 그냥 사면은 그 정보를 만드는 방법들이 나와 있고 처음부터 정보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거는 단적으로 그렇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서적들 통해서 저희가 거기서 전문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단순히 그 모방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흡수를 시킨다는 네네. 또 흡수를 하면서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능력을 또 가지신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들은 공부를 잘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변호사님의 직업에서 공부법 분야를 집중 있게 다루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실 변호사 분들 중에 공부법 네. 다루는 분야 한 서너 분 정도 더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을 이제 올해는 안 하시고 지금 네. 이제 거의 컨텐츠를 안 올리시는데 제가 하는 이유는요. 네. 조금 이제 공격적인 네. 말이긴 합니다만 기존 학원에 있는 방식들이 네. 과연 이게 어떤 한 청춘의 인생을 네. 낭비하지 않게끔 정말 이게 음. 효율적인 방법이었는지에 대해서 네. 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가정을 세우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의 공부법들을 보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학원이 제시하는 것들 안 해도 네. 되더라고요. 되고 와. 실제 그 당시에 네. 저는 이제 제 동생도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동생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가 기본적으로 좀 오지랖이 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야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이런 걸 네. 좋아하는데 그때에서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굳이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머저리티가 얘기하는 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의문을 안 가지고 살았거든요. 특히 공부 쪽은. 네, 맞아요. 네, 그냥 네. 열심히 하면 된다는 네, 게 있다 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얼만큼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결여돼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인적인 자원들이 거의 네. 전부인 나라고 네.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고 살고 있는 세상이나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불만들을 가지고 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서 네. 뭔가 실패를 좀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벼룩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을 갖고 실험한 게 아니고 와. 뭐 벼룩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요. 네. 나중에 천장을 없애도 딱 고까지만 뛰어요. 오. 그게 이제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너무 우리 벼룩처럼 살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깼으면 좋겠다. 네. 우리 스스로 다 가능성을 펼치면 좋겠고 네.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네.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네. 첫째 노력, 노력. 둘째 노력, 노력. 셋째 노력이에요. 노력.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네. 영역에서 있어서 재능이라는 것이 미치는 네. 영향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네.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어떤 노력주의 성공 신화. 우리가 네. 예전 아메리칸 드림도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네. 근데 미국에서 어떤 그 대학 들어갈 때의 부정 문제 이런 네. 것들 때문에 마이클 샌델이 그 책을 쓰게 됐었는데, 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 책에 저는 그 정도까지 어떤 세상을 이렇게 보진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재능이 미치는 거는 너무 압도적이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 과연 메시라든지 이런 마이클 조단 같은 선수들이 재능이 없었냐고 한다면 재능이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런 스포츠라든지 다른 영역 분야보다 공부는 너무너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티오가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농구를 3,000등을 한다. 네. 축구를 3,000등 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네, 생각할 때 네. 프로 선수로도 못 살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 프로 선수 등록된 분이 100몇 명인가 막 그랬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네, 하는데 네.
공부를 만약 3,000등 하면요. 서울대학교를 가고도 남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서울대라고 하면 최고의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재능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재능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다 빠지고 나도 안 재능러들. 재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떠냐. 어디 가면은 친구들 만나고 막 네. 누구 만나고 그러면은 천재인 척 하고 싶어요. 천재처럼 보이고 싶고 그렇지만 술 한잔 먹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엄청난 노력합니다. 진짜. 아, 저는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나도 전 서울대 못 갈 것 같은 게 우리 특히 이제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남들이 한 번 했고 뭔가 끝났다고 생각한 일을 적어도 두세 번 하는 친구들이에요. 와, 진짜. 끈기. 네, 끈기가 노력. 엄청납니다. 와. 그게 저는 같은 일을 두 번은 절대 못하고. 적어도 제가 공부 잘하는 분들은 인터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다른 분들보다 표본은 많이 가지고 있겠죠. 네. 근데 이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노력, 멘탈. 네.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정신 에너지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되고 네. 거기서 난 노력을 했다. 근데 그래서 언뜻 들으면 사람들이 에이 뭐야 뻔한 얘기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엄청난 집념과 노력, 내가 목표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네. 결과에 있어서 남들과의 차별성을 좀 네.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죠. 와,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게 미각이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이게 되게 발달돼 있어요. 딱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성과가 안 나와. 나와 여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방법을 즉각적으로 잘 좀 수정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분들 이제 뉴타입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존 사람들은 약간 이렇거든요. 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네. 완벽한 플랜을 짜가지고 네. 이거를 실행에 자꾸 옮기려고 노력을 해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했는데 뭔가 이거 아닌데? 나랑 안 맞는데? 방향성이 잘못된데 이러면은 즉각적으로 이걸 수정해가지고 바로 피드백을 하고요. 네. 다시 한번 거기서 계획을 세워나가요. 네. 근데 요즘에 어떤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를 한번 네. 봐도 우리가 이 아마존에서 상장하고 나서 한 사업 개수가 200개가 넘는데 네. 그중에 70개 정도 처리를 했어요. 네. 해보고 안 되니까 바로 빠진 거죠. 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진짜 유연성 있는 사고를 좀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네. 네, 근데 뭐 끝까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안 되는 걸 한다 이런 일들은 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이분들은 좀 멘탈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만큼 남들도 나를 대해주거든요. 네. 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옆에서 말을 자꾸 거는 거예요. 너는 해도 안 돼. 네. 근데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도 바로 알아요. 네. 집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 선생님도 똑같이 대합니다. 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은요, 주변에서도 그걸 그렇게 대해줘요. 네. 그 명심보면 자신자 인혁신지라는 말이 있고,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그걸 다 되게 늦게 깨달았지만, 뭔가 이 친구들은 무너지지 않는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 이게 막 시건방지게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좋은 점만 받아들여야겠다. 네. 예를 들어서, 너는 해도 절대 한다라고 했을 때, 감정을 빼고, 네. 뭔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겠지? 내 문제점이 뭘까? 이런 식의 어떤 전환을 해서 좀 사고를 봐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어떤 그런 것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네. 이거는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신감, 진짜 네. 나를 믿는 마음, 이런 네. 것들이 충만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부 기술에 있어서 2차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원래 네. 교육학에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엔 더 중요한 시대가 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그것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과 거의 일치한다. 네, 그런 것 지금 그 같습니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정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갖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네. 긍정적인 사고. 네. 예. 근데 정말 이거는 제 머릿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윤규 변호사님과 완벽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공부의 초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면 네, 좋겠습니다. 뭐가 좀 있냐면요. 사람이 이제 동기가 좀 생겨야 돼요. 내가 네.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첫째는 살아가는 어떤 이 행동이라는 거는 뭔가 목표를 해놓은 다 수단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과를 만드는 건데, 나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사람 중에
공부를 잘하거나 성공하는 분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공부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얘는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공부에 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 적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행복을 위한 수단이 공부거든요. 근데 행복에는 어떤 적성이나 자격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네. 따라서 행복을 위한 수단이 공부에도 적성이 따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공부에 적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죠. 방법은 다를 수 있죠. 처음부터 무리한 시도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쫓아가고 하려는 것보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나 같은 올챙이 시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스몰 스텝 전략으로 조금씩 나눠가지고 네.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게. 그리고 대신에 전체를 한번 봐가지고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네. 랩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뭐가 있구나를 보면서 네. 내 수준에 맞는 공부만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수학을 본다 그러면 네. 개념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어려운 거 풀고 머리 아프고 나는 수학에 소질이 없나 봐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밑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네. 보통 위에서 밑으로 책을 읽잖아요. 네. 옆으로 읽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 뇌의 인지 구조 자체가 네.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감각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뭔가를 봤을 때 사실 오늘 인터뷰를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얼굴이 시꺼멓고 목소리가 굵은 변호사가 나왔었어. 이건 아실 거예요. 무슨 색깔 옷을 입었었다. 이게 감각 기억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지가 돼야만 그때부터 이해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자꾸 뭔가를 읽고 이해하고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안 좋고 그래서 처음에 책은 훌렁훌렁 대충 읽는 거예요. 네. 대충 여러 번 읽어서 이거 볼만한데? 할만한데? 이런 게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그때부터 이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힌트는 또 뭐냐면요. 여기서 책을 읽을 때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나는 지식이 없어서 책을 읽잖아요. 네. 근데 이건 나보다 지식이 훨씬 많은 사람이 썼잖아요. 네. 읽으면 읽힐까요? 절대로 안 읽혀요. 나는 지금 바보의 벽을 깨고 싶어서 책을 읽었는데 바보여서 읽혀지지가 않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그럼 외워야 돼. 그것도 절대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찾으려고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책에 보면 소제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다 물음표를 붙여서 답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자꾸 퀴즈 푼다는 느낌으로 읽으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출판사 분들하고 일을 해보시거나 하면 아시겠죠. 네. 원래는 원고는 한 서너 장밖에 안 돼요. 네. A4 용지에 목차하고 하면은. 근데 이걸 한 210페이지로 뻥튀기를 하거나 네. 교과서도 마찬가지죠. 네. 실제 내가 전달하고 싶고 학습 목표는 요만큼인데 이거를 네. 굉장히 다양한 수단들을 넣는 거잖아요. 네. 이걸 내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근데 네. 내가 바보 상태일 땐 그걸 모른다고요. 네. 바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일본의 요로다케시라는 철학자가 바보의 벽이라는 책을 내서 히트를 쳤거든요. 그 네. 표현을 옮겨 쓰는 거예요. 네. 저는 구독자분들을 바보라고 칭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면 네.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자꾸 상대방한테 그래서 연필 하나 들고요. 물음표 치고 답 찾고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책이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교과서든 일반 책이든. 네. 그래서 결국에 위에 가장 큰 제목이 물음표를 치면 밑에 소제목 3개 정도가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다, 아웃풋하는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물음표 치니까 되게 단순히.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좀 구별하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 머리에 지식을 입력하는 것과 네. 마지막 이걸 갖고 쓰는 방식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문제집을 푸는 게 최악의 공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머릿속에 지식이 없으면 안 풀려요. 항상 오답만이 그렇죠.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디버그를 해주고 픽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는 과정이 바로 공부고 그러려면은 인풋과 아웃풋을 구별해야 됩니다. 인풋할 때는요. 해답을 외우는 게 최고예요. 왜 답이 3번인지를 외우는 게 인풋이에요. 네. 공부하는 게. 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학은 암기예요. 수학은 암기다라는 대치동 원장님이 쓰신 책도 있는데 수학의 인풋은 암기입니다. 수학의 인풋이든 국어의 인풋이든 사회의 인풋이든 모든 공부의 인풋은 암기예요. 네. 우리가 돈을 벌고 싶다든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유튜브를 보는 것도 인풋이거든요. 네. 저런 식의 방법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정보들이 있구나. 내가 외우고 메모하고 동영상을 다시 들어야 내가 투자로 연결되고 아웃풋이 나오는 건데 네. 이성의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오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맞습니다. 공부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네네.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또한 집중력 암기법을 높이기 위한 공부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건 또 다른 어떤 특별한 공부법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속에는 음. 당연히 집중력이나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녹아있는 네. 사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변호사님. 네. 우리 그 수험생이라든지 또 변호사님도 그리고 저도 한번 경험은 다 했었을 텐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었을 때 굉장히 네네. 초조해지잖아요. 초조해지죠. 네, 그것도 두렵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얼마 안 남는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좀 슬기로운 공부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다면은 잠깐 알려주시겠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좀 구별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뭐냐면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꾸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서 네. 어떻게 공부가 되고 네. 일이 되겠어요. 네. 근데 내가 뭔가 바꿀 수 없음에도 이걸 네.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걸 수용 불가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남아있는 시험 기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네. 한 달 남았어요. 네. 그러면 엄마 시험이 한 달 남았어. 어떻게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거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네. 남은 한 달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쩔 수 없다. 빨리 받아들여야 네.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수치화를 해야 됩니다. 메저러블하게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남은 게 어떤 공부에서 85점을 받고 싶어요. 그럼 85점 받는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 15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찾아서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아. 그 부분은 어차피 나랑 관계 없잖아요. 네. 근데 괜히 걔가 공부하다 덜컥 나오거나 네. 그러면은 거기서 에너지 다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멘탈만 상해요. 네. 그래서 야, 이 부분 너무 어렵거나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빼야 되겠다. 그래서 빈도랑 난이도를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한 서너 권을 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문제집에 실려있는 애들은 85점을 구성하는 애들이에요. 네. 근데 어떤 데만 딱 실려있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안 네. 봐도 되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목표가 불명확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5점 변호사님 저는 뭐를 하면요 10분 이상 집중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9분 동안 할 목표를 정하는 게 집중력이에요. 네. 만약 10분밖에 집중을 못하면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네. 근데 이분들은 자꾸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2시간짜리 계획을 세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게 쪼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와인의 귀인 이론이라 그래요. 네. 그런 심리학 이론인데 그래서 할 수 없는 건 배제하고 네. 할 수 있는 것을 수치화시켜서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로 아. 돌아와서 계획을 세우면은 내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타임머신 공부법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네, 그렇게 할수 그러면은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네. 기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그 최근에 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 네, 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시간 관리법.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시간 관리, 그 다음 내가 한 주 한 주 살아간다는 측면으로 보면요. 네. 대략 160주를 빼도 4,000주 정도 사는 거예요. 네. 내가 한 주 한 주를 대충 살면요. 내 인생도 대충 쌓이는 거죠. 네.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순위 관리라고 저는 네. 요약을 우선순위 좀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가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별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남의 일을 처리를 해준다거나 그닥 뭔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면서 보통 시간 관리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 관리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SNS, 카톡 이런 것들이에요. DM 이런 것들. 네. 네. 자꾸 이거 확인해요. 네. 그래서 생각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메타 코그니션을 하려면 어떻게 네. 해줘야 되냐면요. 나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내 사고를 갖고 생각하면 나는 항상 자기 합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를 해서 내가 어떤 일이 중요한지. 그래서 처음엔요. 내 인생의 중요한 밸류들을 좀 적어보면 좋겠어요. 네. 우선순위. 네. 네. 가족인지 일인지 뭐 아니면 자기 개발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 레저인지 뭐 여러 네.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외장하드를 꽂아줘야 돼요. 아. 그게 바로 메모입니다. 네. 메모는 까먹지 않게 습관이 아니에요. 네. 내 뇌를 더 쓸 수 있게 해주는 습관입니다. 네. 그렇게 여기다 다 적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마인드 스토밍을 해줘야 돼요. 해야 될 일을 쫙 적어봐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메모가 너무 중요하고요. 네.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이렇게 다 해줘요. 네. 그리고 사람이나 상대방이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들 별표까지 쳐줘요. 이걸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게 네. 1순위예요. 네. 네. 2순위 일이 뭐냐면요. 네.
뭔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전트한 일은 아닌데 네. 임포턴트한 일이 있어요.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독서나 저 같은 책 쓰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 있죠. 네. 이거는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일을 안 하면 죽잖아요. 일이 거의 대부분이 1, 2순위일 거예요. 네. 근데 2순위 안에는 무조건 저는 가족이나 가족이 없는 분 자기 개발이 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네. 이런 것도 2순위 꼭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미래를 향해서 씨앗을 심는다는 느낌으로 녹색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 표시를 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어전트한데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네. 뭔가 내가 이기적이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회신, 네. 연락. 네. 제가 좀 죄송한데 저한테 연락 누가 오시잖아요. 그럼 저는 엄청 늦게 답장해요. 아. 저는 카톡 답장하는 시간 정해놨거든요. 아, 하루 종일 그렇군요. 정해놓고 그 시간에 몰아서 답장해요. 네. 그래도 유형화가 되잖아요. 어떤 네. 분은 좀 대충 하고 어떤 분은 뭐 진지하게 하고 이런 게 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대답만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단톡도 있고.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계속 그 일하다 에너지 다 뺏기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순위는 파란색으로 하는데 네. 얘들 특징은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 잡일들이에요. 조금 내 인생에 있어서. 네.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동양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마음 상할까봐.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네. 자꾸 그 일에 에너지를 쏟지만 3순위로 처리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이 4순위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우리 직장인 분들의 일과 또는 직장 없이 이제 내가 현재 어떤 미래를 직장을 준비하시는 자기개발하시는 분들의 일과는 어떠냐면은 오전 시간은 약간 웨이크업 타임이에요. 지금부터 뇌를 깨워볼까? 그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내가 나를 각성시켜가지고 가장 순도 높은 에너지 이때 딱 써줘야 돼요. 아. 출근해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얘기 좀 나누다가 점심 먹으면요 하루 시간 다 갔어요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오후에 잡일을 좀 처리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남은 일들 각자 좀 이제 옮겨주면 되겠죠. 네. 이게 제 나름의 시간 관리 비법입니다. 근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하려면은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그러면은 4160주를 네,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오늘 저도 참 좋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두 가지 질문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최근에 한 일 중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던 네. 일을 10분이나 20분 단위로 뭐인지 써볼 수 있으면 이 사람 네. 시간 관리 잘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예를 들어 최근에 보고서 썼다, 기획안 만들었다, 뭐 투자제안서 만들었다 이랬는데 예를 들어 한 3일 걸렸대요. 네. 절차를 한번 써보라 그러면 못 쓰잖아요? 네.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각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절차 없이 일하고 있는 그러게요. 거예요. 내가 매뉴얼 없이 일하고 네, 있는 겁니다, 네, 나만의. 네, 네. 그래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눠야 수치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했던 일들이 뭐를 위한 일들이었는지 옆에서 써보면요. 가족인지 일인지 타인인지 써보면 타인인 경우가 많은 분도 시간 관리 많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써보면 알게 돼요. 내가 이랬구나라는 거를 네.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자유는 완벽한 계획으로부터 나온다. 네. 예, 이거를 또 쉽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울까요? 저희가 이게 계획이 없는 분들 보면은 너무 편안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안고 사는 거예요. 네. 내가 일을 시간 내에 못 하잖아요, 만약에. 네. 밀리고 이러면은 상어가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바다에. 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안 짠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 네네네. 근데 보통 가면 거기 노란색으로 이제 물에 펜스를 쳐줍니다, 이렇게. 네. 그물망을. 그게 없는 데서 수영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수영을 못 해요. 상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해요. 근데 노란색이 네. 있으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노란색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아. 느끼거든요. 여긴 상어가 없어라고 네, 생각하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치화를 딱 시키면은 이 시간 내가 20분은 마음껏 목차 짜는데 쓸 수 있어. 네. 30분은 마음껏 리서치 하는데 쓸 수 있어. 네. 40분은 워딩 검토하는데 쓸 수 있어. 네. 60분은 유튜브 볼 수 이렇게 되는데 네. 그냥 자기 개발해야지 이러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생각하게 되고 집중력이 흩어지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괴물이 나를 잡아먹으러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네. 계획이라는 거는 진짜 펜스가 돼줍니다. 네. 그 안에서는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야, 진짜 그러네요, 네.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시간 사용을 위해서 지켜야 할 실행 방법이라면 네.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리한 것들 중에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계획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실행 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은 네. 저는 뭔가 계획 짤 때는 콜드 스테이트 상태예요. 엄청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나중에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계획 짜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많이 빠졌거나 그래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막 짜증이 난다든지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내 인생은 맨날 일밖에 없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미래의 나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은 2번 세우는 겁니다. 처음에 네. 1번 세우고요. 내가 네. 완벽하게 계획 세웠잖아요. 네. 야, 이근규 변호사 완벽한 계획 속에 완전한 자유가 나오는데 했어요. 네. 자리에 앉으면은 보통 요즘에 컴퓨터 문서로 하잖아요. 그쵸. 첫 장을 무조건 비워놓고요. 네. 거기 계획표를 좀 세우세요. 아. 2번 2시간, 1시간 뭐 할 건지, 10분 단위로 뭐 할 건지 쓰는 겁니다. 어제 계획은 내가 2시간 만에 기획서를 만들겠다고 썼지만, 네. 현재 앉아보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 이만큼은 미루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뭐 하고, 30분은 뭐 하고, 20분은 뭐 하고, 그때 짜는 거예요. 아. 저는 모든 얘기 그래요. 저는 그래서 모든 문서의 첫 페이지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계획을 하고요. 2번째 실행의 원칙은 또 뭐냐면요. 내가 이제 오전 시간에 루틴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순도 높은 에너지를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네네. 오전에 잡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네. 세상을 바꾼 다양한 천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엠마누엘 칸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차이코프스키, 네. 그다음에 또 앤디 워홀, 네. 이런 어떤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네. 오전 시간에 일을 끝내요. 와. 근데 이게 변호사님 장난하냐. 이게 하루가 지금 뭐 24시간인데 3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일 끝내면 천재 아니냐. 그래서 천재 아니냐 하겠죠. 아닙니다.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일은 주어진 만큼 늘어진다는 법칙이에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오후에 일하겠다 하면 대충 어떻게 되나요? 2시부터 6시까지 일하자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2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걸 4시간 늘어지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오전 시간에 그래서 9시부터 12시에 끝내겠다는 마인드가 있으면 무조건 언제나 끝나지진 않겠지만 끝내지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에너지 순도가 되게 높아요. 네. 오후 되면 오히려 지치거든요. 사람들하고 네. 얘기하고 힘 빠지고 보고 한번 들어갔다 네. 막 이렇게 혼나고 막 네.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밥 먹고 졸리고 네. 오전에 딱 일어났을 때 일을 바로 시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장 네. 중요한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게 2번째 원칙입니다. 아. 3번째는 이제 협업에 대한 원칙을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 인간관계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 한데 네.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는데 되게 의외인 게 내가 종이를 한 노트를 하나 사보세요. 네. 뭐 노트 보면 한 뭐 80페이지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 적으시고 그 밑에 이게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아. 분석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사건을 먼저 적고요. 네. 뭐뭐뭐 일을 잘못해서 혼났다. 네. 그다음 밑에 감정을 적겠죠. 짜증이 났다라고 네. 적습니다. 네. 밑에다 사고를 적어야 돼. 이성적인 사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주면은 이때부터 이 사고가 쌓여요.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가 되는데 사고가 쌓이면 피드백이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꾸 내가 쌓아줘야 되고요. 이거 하다 보면요. 맨날 나는 똑같은 걸로 스트레스 받는 거 알게 돼 있어요. 네. 스트레스의 네. 원인이 되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고 요것만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되는구나. 네. 여기까지 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바꿀 수 있는지 없는 건지만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네. 내가 예를 들어 직장 동료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쟤는 맨날 나한테 화내는 것 같아. 네. 이게 컨퍼메이션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확신 편향이라 그래요. 내가 처음에 예언한 대로 나는 그 정보만 수집하는 거예요. 네. 연애를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그거거든요. 쟤가 날 싫어하는 것 같으면 걔가 나를 싫어하는 요소들만 수집합니다. 아. 점차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지 불균형이나 오류라 그러는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정말 나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네. 해보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네. 그냥 원래 말투가 조금 툭툭하대. 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봤는데 진짜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상사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퇴사해야 되잖아요. 네. 이때는 받아들인 연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아.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검증을 해보지 않고 써보지 않고 그러면은 맨날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한테 야 오늘 소주 한잔 할까? 카톡 이제 울리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일하면서. 네. 언제 카톡 오지? 단톡 언제 답장 오지? 네. 그러면은 이미 이제 내 시간 관리나 스트레스 관리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자꾸 기록하고 분석하고 피드백을 쌓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이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을 게 없구나 라는 네.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재충전 네. 한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또한 시간 관리의 일부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면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 인류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한 3차례 정도 혁명의 시기를 거쳐가지고 네. 인지혁명, 산업혁명, 과학혁명 시대를 거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수많은 기계들이에요. 네. 얘들을 쓰기 때문에 컴퓨터 없이 일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네. 동시에 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행복이라든지 내가 시간 관리라는 건 사실 성과 관리예요. 네. 뭔가 성과를 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시간 관리도 실패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현대인들이 보통 어떻게 사냐면요. 잠을 자야 이게
재충전이 휴식이 되는데 이미 침대는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보기 위한 공간입니다. 네. 누워가지고 그냥 그거 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눈이 뻘개가지고 아침에 알람 한 3개 끄고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런 어떤 문명의 이기들이 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점들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째는 멀어져야 돼요. 걔들로부터. 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적으로 또는 원시적으로 조금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의 저항 상태, 행복 호르몬이라 그래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는데 네. 얘 자체를 높이려면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로토닌과 자연을 많이 먹는 게 무슨 관련이 있지 했는데 이놈의 기계들이 문제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고 멀어지고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올해 시험을 준비했다? 네. 아니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친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그게 있어요. 솔루션이 뭐냐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2주 그냥 여행 갔다 오시라고. 직장인분들이 휴가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일을 들고 가면 안 돼요. 네. 머릿속에 아니 변호사님 내가 일할 거 안 들고 간대요 생각하거든요. 아니 머리로 퍼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다 사업 이거 안 가면 어떻게 하지? 안 가도 안 망해요.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좀 비우고 네. 그런 스트레스 원인들 멀리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첫째는 자연에 친해진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으로 더 멀어질 거. 두 번째가 명상.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하루 30분 정도의 간단한 운동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변호사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면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높게 안 치는 거죠. 뭔가 내가 미뤄뒀던 일들, 그 다음에 잠잘 때는요, 우리가 평소에 어려운 책 보면 잠 잘 와요. 네. 잠잘 때 스마트폰이나 책을 들고 꼭 누우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잠이 오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다가. 네. 이렇게 하면서 깊이 논-렘 수면이라 그래요.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1.5의 배수로 뇌가 쉬거든요. 네. 그래서 1.5시간 주무시거나 아니 3시간 주무시거나 4.5시간 주무시거나 6시간 주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 뭐 5시간 막 2시간 이런 것보다는. 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면의 질도 높여주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휴식, 그다음에 일로부터의 완벽한 격리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특히 일에 찌들려 있는 또 서양 분들 또 실리콘밸리 일하는 사람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단순한 원리인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들. 네. 그 단순함을 지켜나가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 관리 원칙이고 성과 관리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변호사님의 아침 루틴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아침 루틴이요? 네. 네. 저는 이제 약간 이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베토벤이 이제 죽은 우리 베토벤이 아침에 일어나면 원두 60알을 세서 원두 커피를 이제 내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침에 세진 않아요. 대충 이제 그램을 네. 맞춰놓고 커피를 무조건 딱 올리고요. 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커피 내린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순도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어나면은 눈 딱 뜨자마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요. 아, 그리고 커피 머신을 딱 켜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이렇게 진짜 눈만 딱 닦고 나와요. 네. 눈만 닦고 나서 그동안 컴퓨터 부팅이 돼 있겠죠. 네. 앉아서 바로 그 책 쓰기를 시작해요. 와. 이게 쓰다가 그렇군요.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네. 이때 아까 예열해뒀던 커피를 딱 내립니다. 네. 이러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를 들고 가서 다시 마시면서 다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3시간은 저는 미래를 위해서 무조건 써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저는 일만 하면서 살진 않고요. 네. 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네.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짧게 표현하신다면은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예, 우리의 네. 어떤 리소스라 그러잖아요. 요즘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근데 에너지나 시간은 유한하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를 항상 의식하면서 시간의 유한성, 에너지의 유한성, 정신의 유한성을 인식하면은 자연스럽게 성과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윤규 변호사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저 뭐 단적으로 성공이란 행복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자체가 아직 되게 불투명해요. 저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거를 위해서 네. 그때 제가 좋아하는 일들, 좋아할 것 같은 일들 많이 해왔고 네. 저는 뭔가를 의무적으로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즐겁다,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일 속에서 네. 근데 이거는 밥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네라는 것들을 네. 집중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한 수단으로 자꾸 뭔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네. 그래서 저는 수단과 목적을 명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성공이라는 건 결국에 내가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스스로를 위한 어떤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네. 지금까지 이윤규 변호사님과 함께 성공한 사람들의 공부법 그리고 시간 활용법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